아이고,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한 60개 정도의 초등학교에 이제 학부모 연수를 가는데 4, 5, 6월 달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학교를 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오늘 소박하게 여러분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별 기대 없이 오셨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면서 막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막 이랬어요. 초등 저학년이죠. 원래 이제 그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큰 주제가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게 쉽지 않죠.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걸 이제 교육청에서 외부 교수님들께 의뢰해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범위가 너무 넓고 이래서 다시 이제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 아래 작은 주제 4개를 다시 이렇게 정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고요. 또 두 번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것도 불가능한데, 세 번째 주제가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뭐 이런 작은 주제들이 있어요.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이제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등 저학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연수 여러 번 받아보셨죠? 아니, 제가 여기 전 이 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4반이었어요. 제 6학년 때 14반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3반이더라고, 3반. 예, 이제 점점 학교가 작아지고, 여러 작은 학교들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좋은 현상이죠. 학급당, 선생님 한 분당 학생 수가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되고 이런 게 이제 좋은 현상이고 이러니까. 하여튼, 저는 뭐 수십 년 만에 와보는데, 너무 많이 바뀌고, 이제 공간이 많이 남아도 오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쁜 시청각실도 만들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4살쯤인가,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뭐 너무 서글퍼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4살 때 애를 뺏어가지고 내가 공부시킬게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당신이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키게 이렇게 뺏었어요. 진짜로. 엄마들이 얼마나 육아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 엄마들 많이 모이는 학교 가면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서 공부시키려고 애 뺏었다 하니까 그때 막 박수치고 막 이러더라. 그만큼 이제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또 이 상황이 별일 아닌데 자꾸 뚜껑 열리고, 그죠? 저도 이제 4살 딸을 뺏어가지고, 막상 이제 와이프한테 큰 소리는 쳤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이제 나는 그럼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지? 이거였죠. 내가 이제 잘 양육받은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어린 시절 떠올려 봤는데, 뭐, 떠올려봤자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 떠올리면 이제 제일 첫 장면이 뭔가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형이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밤일 하러 가고, 그 당시 2교대였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폐병 환자였어요. 지금은 뭐, 이거 별거 아닌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약이 안 들어요.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지금 이제 대구의료원이죠. 옛날 시립병원이었는데, 거기 이제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약이 안 들어서 이제 집에 퇴원해서 그냥 희망 없이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자식 교육에 희망을 가졌겠죠.
그 엄마가 이제 밤일하고 가고 나서 그 전날 밤에 아버지가 이제 형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인지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인지초등학교 알아요? 저 비용기 건너가면 비산 5동인가? 거기 가면 인지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학교가 인지초등학교밖에 없어가지고 이 비산동 일대에서 다 인지초등 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비산초등학교가 생겨가지고 4학년 때 전 비산초등학교로 분교돼 나왔죠. 지금 보니까 뭐 비산초등학교, 북비산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막 엄청나게 쪼개져 있대요. 작은 규모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지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러니까 1학년 때, 형 4학년 때. 아버지가 분명히 전날 밤에 우리 형 공부 열심히 시키고 함께 단칸 3방에서 잤는데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 일어나 보니까 진짜 아빠 죽었더라고. 요에 이렇게 엎드려져 계신데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그래가 막 우리 세 형제가 막 울면서 이제 가니까 이제 주인집 할머니 오셔가지고 엄마 공장에 회사에 연락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제 어린 시절을 단적으로 이제 규정해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케어해야 하니까 엄마는 뭐 맨날 공장에 일하러 가고 그죠. 우리 삼형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컸어요. 그러다가 형편이 점점 어려져서 제가 4학년 때 비산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4학년 때는 이제 급기야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못 키워가지고 친척집에 하나씩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 서울에 있는 친척집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6학년 때 서부초등학교로 다시 내려가죠. 그때 이제 엄마가 자기 애들 이렇게 전국에 흩어놓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너무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서부시장 뒤에 이렇게 방을 하나 얻어서 우리 형제들 다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6학년 때 서부초등학교 전학 와가지고 마지막 학년을 여기서 보냈잖아요. 인연이 뜻깊죠. 저는 지금도 졸업하던 날 잊혀지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반이 뭐 한 70몇 명이었는데 한 반이. 저는 14반이었거든요. 제일 마지막 반.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거의 중학교를 지나가지 못하는 아이는 거의 뭐 몇 명 없었죠. 저를 비롯해서 몇 명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졸업식 날 꽃다발도 없고 앨범도 못 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졸업장 받으면요. 요즘은 이렇게 포켓형 이렇게 그 자줏빛 포켓형 이렇게 펼쳐가지고 거기다 졸업장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요 통에 졸업장을 똘똘 말아가지고 담았어요. 그 통을 사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이제 통도 못 사 그냥 졸업장 하나 덜렁 들고 이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던 생각도 나고. 하여튼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서 제가 아이를 뺏어가지고 이제 키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내 가가지고 제일 큰 서점에 갔어요. 그 당시에 제일 큰 서점은 제일서적이었는데 제일서적 육아 코너 가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자녀교육 지침서, 육아서적 이런 거 읽었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공부에 아쉬움이 컸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저는 이제 서문시장 뒤에 있는 인쇄소에 사원으로 취직한 게 제 첫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이제 못 다니고 이랬으니까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보니까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제가 아이를 도와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고 또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방법은 모르겠고 이래서 시내 나가서 그 제일서 육아 코너 가서 정말 과장 안 하고요. 닥치는 대로 이제 육아서적을 막 읽었죠. 많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책은 저걸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책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 다 알고 있죠? 그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육아서적 읽다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딱 제 막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무릎을 탁 친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책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참 저는 행운이 이제 뒤따라서
우연히 우리 와이프가 이제 퇴근하고 오다가 학교 근무하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너머로 그 당시에 그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간판을 발견한 거야. 버스 차창너머로. 그 당시에 이제 서부정령 근처에 있었던 어린이 서점에서 저는 달서구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저하고 애를 끌고 저기 가는 거예요. 어린이 전문 서점이 딱 하면서. 가보니까 진짜 주옥 같은 막 세계적인 그림책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막 쫙 전문적으로. 지금은 이제 엄마들이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어린이 서점 하면 대부분 전집 할인 매장 보고 어린이 서점 뭐 이렇게 부르죠. 에어컨 켰나 몰라. 안 켰지? 안 켰는데 문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우리 질식하는 거 아이가? 하여튼 제가 혹시 말씀드리다 기절하거든 질식사 한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와이프를 따라서 저 어린이 서점 갔어요. 우리 아이 4살 때. 근데 가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이 특히 막 그림책도 생판 처음 보는 막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우리가 반했죠. 온 가족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서점에 꼭 갔어요. 가면 이제 그 당시에 그림책 한 권에 한 5, 6천 원 했는데 지금은 뭐 10,000원, 12,000원 하죠. 그걸 이제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한 10권에서 15권 사와서 그 일주일 내에 아이하고 이제 아이한테 읽어주고 또 다 읽으면 또 어린이 서점에 가고 이렇게. 거짓말 안 못하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매주 한 번씩 꼭 갔죠. 정말 뭐 바쁜 날은 뭐 빠진 적도 있었지만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12년을 매주 어린이 서점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사는데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를 썼죠. 지금이야 학교 도서실도 좋은 책 많이 들어와 있고 요즘은 공공도서관도 많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진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공공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도서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끔씩 학교에서 가정통지문 와가지고요 집에 있는 책 한 권씩 보내라 하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버리고 싶은 책 보내는 거라. 그래서 학교 도서실에 쓰레기통 비슷했어요. 제가 그때 남부도서관도 가보니까 공공도서관인데도 애한테 권할 만한 유익한 좋은 어린이책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체육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았으니까 어린이 서점을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꾸준히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도요, 야, 내가 진짜 아빠 노릇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물론 뭐 소공 시기 때는 뚜껑 열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했지만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인증샷이 인증샷.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어린이 서점에서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다 뭐 놀이공원 놀러 가죠. 그 당시 5학년도 뭐 놀러 가고 이랬는데 이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와서 책을 사면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한 거라.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연출했잖아요, 지금. 제보고 책패가 잃는 척 하래. 그 자기는 뭐 다정한 척 저렇게 어깨 손얹고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고요. 이게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덕분에 우리 아이는 뭐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뭐 물론 과외도 안 받았죠. 뭐 그렇다고 뭐 영어 때문에 해외 연수를 간 적도 없고요. 정말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자랐죠. 어쩌면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연수를 받아보셨을 테지만 저는 뭐 사실 교육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키운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가진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가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신병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충동조절장애라고. 특히 소공시키다 보면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애 바로 옆에 있으면요 저 성질 급하게 생겼죠. 옆에서는 바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다시 읽어보라 하고 문제 다시 정신 차려서 읽으라고 머리를 쥐어박으니까 애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정신을 놓더라고. 애 눈동자가 풀려가지고요 아빠를 쳐다보질 못하는 거라. 문제 다시 읽어보라고 하는데 뭐 더 막 쫄아가지고 무섭게 막 하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으로는 우리 아이를 돕고 싶었죠. 정말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 마음에 막 성질은 나지 막.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공장에 다니거나 이러면서 검정고시를 할 때, 특히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할 때는 난생 처음 보는 이제 수학책을, 형이 보던 수학책을 이렇게 집에 돌아다니는 걸 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절망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수학 교재 보니까 어디 로봇 부속 같은 기호가 하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수학 안 했는갑지? 시그마라고. 시그마 알아요? 시그마. 그하고 수학책에 무슨 지렁이가 한 마리 서 있어.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요? 인테그랄. 미분적분 할 때 하는 거 몰라요? 이건 뭐, 내보다 더 한 사람들이 있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특히 이거 시그마 또는 인테그랄 아래 위로 보면 x는 뭐 0 개사고 뭐 에서 무한대까지 가면서 웬 팔자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팔자 누워 있는 거 봤어요? 보통 인쇄할 때 팔자가 서 있어야 되는데 요건 조금 길쭉한데 누워 있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한대라는 거라.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저한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달성공원인데 가면 시립도서관 달성분관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거기 가서 이제 탁자식 오픈 도서관이었는데 일부러 거기 갔어요. 그 당시에 대근고등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럼 대근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막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부 제일 잘할 것 같은 친구 근처에 제가 자리를 잡아요. 그럼 하루 종일 낚시 공이 그 입질 기다리듯이 하루 종일 그 친구 옆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후쯤 되면 이제 그 애한테 물으러 오는 거라. 수학이 정석 들고. 그러면 걔가 막 자기 친구들한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완전 소머즈처럼 귀를 삐삐삐삐삐 해가지고 이제 저걸 어떻게 읽는가 이제 문제는. 뜻은 둘째 치고 읽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막 수학 공부를 독하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참 처절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한테는 얼마나 공부를 잘 시키고 싶었겠어요. 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정말 이 뭐 귀동냥이라고 해야 될까? 어린 시절 진짜 절망적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얼마나 내가 한 방에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싶었겠어요. 수학 공부를 할 때. 근데 이놈의 성질 있죠, 성질. 특히 이 비산동에서 자랐으니까 요즘은 이제 좋아졌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뭐 어릴 때 막 저는 특별히 저기 비산 이동 인동천 시장 끝에 거기도 오래 살았어요. 그 305번지라고 알아요? 옛날에 막 술집 쫙 길가에 막 있었는데 거기서 자다 보니까 욕도 하도 많이 듣고요. 동네에서 맨날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저도 나도 모르게요. 우리 애가 수학 문제 틀리면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이렇게. 그러면 애 놀래가지고 막 하면 또 제풀이 제가 못 이겨가지고 내가 그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고생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애는 좀 빨리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성질나면 막 풀던 문제집들 말아가지고 막 머리통 때리고 있고요. 더 열받아. 이게 조절이 안 되죠. 한번 뚜껑 열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집 째가지고 막 쓰레기통 쳐박으면서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다 하고 막. 아유. 여러분도 아직 어렸어. 이런 경우 없나 몰라. 좀 있어봐요. 혹시 안 했으면.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거 정신병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병원에 가도 안 된대. 병원에 가면요 풀타임 사이코라야지 이거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이런 거 이제 투약하면 이제 좀 안정이 되는데 이 애 키우다 뚜껑 열린 건요 이게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 한 2시간 지나면 제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막 후회가 되고 막 애한테 미안하고 막 이러져요. 그러면 또 저는 아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요 쨌든 문제집 도로 꺼내가지고요 막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막 이래 놓고 이제 애 방에 빌려가는 거라. 그래서 애한테 가서는 막 울면서 이제 아빠가 아까 미쳤나 보다 하고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막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저 이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기특한 것이, 그러고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 털고 일어나서 또 아이와 함께 이제 또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고 함께 또 규칙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진짜로 거짓말 한 번도 안 못하고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했어요. 피아노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철저하게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자랐죠.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 몬테소리 여사라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몰라. 이탈리아 사람인가? 몰라요. 유아 시절 안 보냈나 몰라. 몬테소리는 다 알죠. 몬테소리 여사가 말씀하시기를 한 어린이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영역은 당연히 신체적 건강이에요. 행동 발달.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인지 영역의 발달, 주로 학습과 관련된 영역의 발달.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정서적인 안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자라야 돼요. 신체적 건강에 뭐 잘 먹이면 되죠. 잘 뛰어놀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인지 영역이 잘 자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전자 좋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놈의 유전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뭐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딱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요. 검사하는 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진폭이 커요. 내가 상태가 좋은 날 검사를 받을 때 하고 우울한 날 검사를 받을 때 하고 지능지수 같은 것도 한 20, 30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아이를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게 도우면 아이가 물려받은 가능성을 잘 발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내팽개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애 잡고 이러면 애가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서 가능성을 훨씬 더 못 발휘하고 이런 거죠. 후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이 학습 능력을 이제 도와야 되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자라도록 특히 저학년 시절에는 이걸 도와야 되죠. 그 학습적인 요소를 자라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저기 있는 대로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뭐, 독해 능력, 어휘력, 창의력, 이런 요소들이죠. 이런 요소들 자라게 하려고 엄마들 어릴 때부터 뭐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놀이감 뭐 오르다도 하고 뭐,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서 저런 힘이 가장 쉽고도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좋은 책을,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라, 저학년 때.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교육보다 더 뛰어나고요. 어떤 영재교육보다 더 좋아요. 저는 영재자 들어가는 책 다 읽었거든. 진짜로.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있죠. 뭐 프로그램이나 브랜드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뭐 요즘 또 뭐니까 이상한 거 뭐 많이 하더라고. 뭐 머리 좋게 하고 뭐 사고력을 개발하고 한다고 뭐. 제가 이제 하도 이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름도 다 못 따라가겠어요. 뭐 팩토니 뭐 어쩌고저쩌고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필요 없고요. 어린 시절에 특히 저학년 때 유아 시기와 저학년 시기에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는 경험, 이걸 하게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이 없죠. 이건 돈도 안 들어요. 요즘은 학교 도서관에 가면 좋은 책 많이 들어있고요. 공공도서관에 가면 책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미천 안 들고 잘 하는 방법이 없죠.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콩나물 키울 때 보면요. 콩나물 시루 보면요. 밑에 구멍이 뻥뻥 뚫혀 있고요.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걸 받쳐놨어요. 시루를 위에. 물이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위에는 천으로 덮어놓고 물을 계속 이렇게 붓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콩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다가 자라는 거죠, 콩나물이. 신기하죠? 거기에 뭐 어떤 다른 작업 안 해도 돼요. 뭐 콩나물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쓸데없는 작업 안 해도 이상하게 물만 붓는데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생명의 속성이 있어요, 콩 안에. 그래서 수분이 공급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요.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이상하게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뭘 잘하게 해요. 엄마들이 뭐 이것저것 호작질 안 해도 되고 책 읽고 나면 꼭 뛰어가가지고 그래 뭘 깨달았는데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말 거야 뭐 동생하고 사이 좋게 지내래 안 지내래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확인하면 안 돼요. 확인하면 짜증나지.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그 누구 송중기하고 지금 송혜교가 뽀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송혜교잖아? 여러분들 동일시 되죠, 동일시. 그죠? 근데 뭐 엉뚱한 소리 해서 뽀뽀하니까 기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이 김새는 거라. 그래서 좋은 책 읽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독활동 안 해도 돼요.
독후활동은 뭐 전문가들은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다가 또 뚜껑 열린다니까. 안 그래도 뭐 뚜껑 열릴 일이 셌는데 꼭 철기 때문에 또 뚜껑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잘 찾아서 빌려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쉽죠? 저는 그것만 했어요. 어린이서 저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좋은 학교에 좋은 어린이책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실이나 공부도서관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린이 전문서점 다녔다 했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줬는데 상상 이상으로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콩나물 자라듯이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저는 뭐 그 증거나 흔적들은 뭐 이를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딱 한 개의 증거만 인증샷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열었어요. 지금은 교육감님의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이 뭔가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우동기 교육감님은. 근데 이제 우리 아이 때는 창의력 신장이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 대표를 하나씩 뽑으라는 거라. 그때 대구 시내 초등학교가 190개 있었어요. 지금은 한 240개 이렇게 있던데. 우리 애는 작은 초등학교 다녀서 학교 대표를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대구교육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8문제를 푸는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다니까? 학교 대표 한 명씩 와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고학년들이 어디 모여있는가 하면요,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있죠. 거기 있던 애들 다 학교 대표로 뽑혀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8문제를 풀었어요. 수학 2문제, 읽기 2문제. 읽기는 요즘 말로 하면 독해죠, 독해. 그리고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8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우리 아이가 뭐 특별히 뭐 영재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수학 좀 잘하면 어디 가지? 하늘교육 가거나 뭐 YG만 가거나 뭐 이러죠.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하고 집에서 이제 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하고요. 또 뭐 영어도 학원 다닌 적이 없고,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잠수내 영어 했거든요. 잠수내 영어라고 알아요? 엄마표 영어는 알죠?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제가 그 잠수내 원조잖아요.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한 사이트가 생길 때부터 들어가서 제가 지금 얼마 15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지금은 애가 다 커서 뭐 저는 글도 안 쓰고 하지만, 우리 아이 뭐 현역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글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잠수내 안에서는 제가 뭐 알아주는 제일 유명한 회원이에요. 이거 뭐 내 입으로 내 홍보를 하려고 뒤 죽겠네, 진짜. 좀 다른 데 가면 다 알아줘야 되는데. 하여튼요, 애가 저 갔다 왔는데 발표를 자꾸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상처받을까봐 기다리지 말아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멀리 보고 수능 때는 이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책 읽기 꾸준히 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근데 애는 그게 아닌가 봐. 그때 8문제가 나왔는데 칠판이 없어서 내 수학 문제 같은 건 설명을 못 하겠고요. 읽기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줌마 둘이서 애기 하나 안고 와가지고 서로 지 애기라고 우기는 세계의 재판 이야기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었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한데,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애기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그래 할 수 없이 나중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가지고 애를 가면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친엄마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 가짜 엄마는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눈치채가지고 친엄마를 찾아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이걸 지문으로 주고 문제가 뭔지 하면요, 네가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건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이런 평가죠. 뭐 주사위 던져서 찾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혼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뭐 애 엉덩이를 철썩 때려가지고 울고 난 후에 애가 어느 엄마한테로 아줌마한테로 가는지를 보고 친엄마를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친엄마를 찾아주는 시도를 해야 이제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써라. 어떻게 써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고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겠죠, 당연히. 수학 문제도 진짜 재밌는 게 나왔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근데, 우리는요, 저 뭐 수성구 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남구 살았어요, 남구. 주변에 아무 학원도 없는 저 앞산 밑에. 거기 듣보잡 초등학교죠. 학교도 요하고 비슷해요. 세학급 있고, 한 학년에 세학급. 근데 발표가 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애가 메달 받았잖아. 그 190명 중에 5등 했어요. 그때 1등 한 애는 금메달 1명 받고요. 은메달 3명, 동메달 5명 받았어. 기특하죠? 지금 우리 집 갑옷처럼 여기고 있다니까. 제가 한 거라고요. 아이하고 어린 서점을 계속 다닌 것. 물론 수학 공부도 이제 습관을 잡아서 이제 규칙적으로 조금씩 하고 이랬죠. 근데 제가 아무리 거듭 생각해도, 그죠? 좋은 의식을 계속 접촉하고 읽고 책의 맛을 알고 이러면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다 보면요, 왜 생각이 자꾸 빠져요. 회상이 되고,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나는 어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내가 일일이 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하는 힘도 자라고요. 당연히 책을 많이 읽으니까 독해력 자라고요. 어휘력 풍부해지겠죠? 그러니까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이 저절로 자라는 거라.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돼요. 어린 시절에 책 읽어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 교육이 없다니까? 근데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고작질하고 고작질, 딴 거, 뭐 이상한 거, 뭐 유명한 거, 뭐 이런 거 자꾸 찾아다니고 이러죠. 제가 이제, 지금 저학년 학부 연수 한다고요. 이렇게. 5만 학교를 다 가보잖아요. 대구 시내. 제가 원래 60개 학교를 가는데, 보통 학부 연수가 4, 5, 6월 달에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학교를 가는 편이에요. 가보면 엄마들이 다 제 얘기 중요한 거 다 한대.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여러분들 선배, 언니들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수능 치러 간 고3들 보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미리 수능고사장 가보는 거예요. 수능 치는데 가보면 1교시가 국어예요, 국어. 그런데 국어 시간에 8절지로 16쪽이 문제로 나와요. 80분 동안. 8절지로 16쪽. 이거 경험해본 사람 아는데 이거 책 같다니까? 그 80분 동안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거라. 지문이 길게 주어지고요. 밑에 문제 달랑 3문제 달려있어요. 그리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줄 쳐놓고 막 쫓아다니면서 기역, 니은 찾고 뭐, 기역, 니은, 뭐 기역에서 미음 가운데 뭐 용법이 하나 다른 것을 찾으시오. 해서 하고 뭐. 그럼 막 지문 시작 빠져 읽고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찾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세 문제 막 숨을 떨면서 풀면서 이제 겨우 해냈다 하면서 페이지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태산 같은 지문이 턱 있다니까? 이걸요, 계속 16쪽을 8절지로 16쪽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수학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엎어놓고 자. 왜? 쳐다봐도 모르니까. 근데 국어는 엎어놓고 자기 어려워요. 쪽팔리잖아.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읽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어때요? 시간이 부족하죠. 한 교시에 30명이 수능 국어를 치는데 그 30명 중에 한두 명만 시간 내에 다 풀고요. 그 OMR 카드에 마킹하고 그리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옮겨 적고 저녁에 가채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수험생이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서 남은 문제를 찍죠. 국어인데 그래요. 국어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책 중요하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어. 근데 이상해요. 국어시험에서 시간이 이렇게 현저하게 부족하고 읽기가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책 읽기를 전부 머리로만 아는 거라. 중요하다. 아, 그렇지 뭐.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내려오면 어떤 줄 알아요?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수록 전부 야자 시간 되면 뭐 해요? 수학 공부예요. 수학 공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아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이래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의 자기 공부 시간의 60%는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30%는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나머지 10% 가지고 기타 과목 하는 거라. 사탐, 과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가면 이미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 아이들이 가면 중학교로 오면 어때요? 중학교 오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지방문 닫고 들어간다니까. 그럼 끝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하늘을 찌르는 좋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교육 안에서, 그죠? 애가 뭐 문 닫고 들어가 보는데 뭐 아무 소용없죠. 사춘기죠. 핸드폰, 스마트폰 들고 있죠. 거시마들은 게임하고 있고요. 여자애들은 SNS 하고 있고.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책 읽기는 해야 뭐 좋은 대학 간다는 건 이제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 범어동 이런 데 가면, 뒷골목에 가면 국어 논술 전문 학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억지로 보낸다니까. 근데 이미 책 읽기에 대해서 습관이 안 잡히는 아이가 거기 억지로 간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 가서 뭐 배우는가 하면 멍 때리는 기술 배우는데. 현실이 그렇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엄마들이 또 아직 고학년이니까 좀 말 좀 통하죠. 말 대꾸도 잘하지만 그래도 막 엄마도 고함 지르고 이러면 그래도 좀 쪼니까. 이때 막 책 읽으라 하잖아요. 그럼 애들 대부분이 뭐 들고 있는가 하면 Y 들고 있어요. 아니면 학습 만화 들고 있고. 그죠? 그것도 이제 엄마 겁나가 말 듣는 놈들이 그렇죠. 답답하죠. 책은 읽어야 되는데 만화만 보고 앉았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Y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어이구. 그러니까 답답한 엄마들은 또 있잖아요. 그래도 책 읽기 도움이 된다는 뭐 이상한 거 시킨다니까.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늘이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뭐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런 거라도 하면 책 읽을까 싶어가지고 또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저학년 때 뭐 해요? 다 눈높이 국어나 뭐 장원 한자나 이런 거 하고 있죠. 아, 분명히 책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책은 안 읽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또 단원평가 기말고사는 겁나고 이러니까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언니들이 뭐라고 조언한 줄 알아요? 야, 나중에 말 안 듣는데 말 잘 들을 때 빡시게 돌려래 하면서. 이게 구차한다니까. 그러면 막 뭣도 모르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호작질 하고 있어요. 어릴 때 저학년 때 이런 거 하는 게 유익한 게 아닌데 미안해요. 그런 거 대부분 하고 있을 텐데 불안해가지고. 이건 비유하자면 국 끓여놓고요 MSG 태우는 거 비슷한 거라. 보통 요즘 이제 시집 오면서 뭐 요리 별로 안 배우고 오잖아요. 그래서 음식 솜씨 없죠? 그럼 신랑이 또 뭐 맛없다고 찌랄하잖아. 그럼 지가 하든지 하면서. 그러니까 뭐 MSG 태우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맛을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죠. 이거 비슷하니까. 어릴 때 학습지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을지 몰라 이번 기말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문제집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지. 책을 읽어서 보이지 않는 실력을 향상시켜야 돼. 이걸 일본의 어떤 사람은 숨은 실력이라고 불렀어요. 생각하는 힘, 이거는 학교 단원평가로 측정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동기가 생겼을 때 진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게 필요한 요소가 없어. 집중력 이런 게 없으면요 책상에 앉아 있다가도 냉장고가 궁금해서 냉장고 문 열로 계속 나온다니까. 물 마시러 나오고요, 화장실 가려고 나오고. 이 어릴 때 어떤 요소들이 길러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 저학년 시대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요소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죠?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독해 능력, 어휘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것. 이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쉽죠?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안 한다니까? 뭐 그런 게 하면서. 있어 보이는 뭐 브랜드 있는 뭘 해야지 뭐 될 줄 알지. 그리고 뭐 시중에 오만 뭐 가능하면 학습지 안 하는 게 좋아요. 문제 푸는 스킬을 지금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푸는 거 배워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치고요. 교육청 모의고사 4번, 사설 모의고사 4번, 8번 치고요. 중간기말 12번의 시험을 치고요. 그리고 시험 치고 나면 시험 치고 나면요 오답 노트를 해야 돼. 중고등학교 갈수록. 그러면 틀린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 내에 오답 뺏겨야 되거든. 우리는 다행히 틀린 게 몇 개 없어가지고 하루 저녁에 끝났어. 근데 반밖에 못 맞춘 애들은요 한 달 내에 오답 노트 한다니까.
오답도 다 했다 싶으면 또 모의고사 사쳐. 1년 내 하고요. 수업에서 보충 수업이고 뭐 정기 수업이고 할 것 없이 다 문제풀이 하죠. EBS 교육방송 봐요. 다 수능 문제풀이 해설하고 있어요. 문제푸는 스킬을 언제 배워요? 그때 배워, 그때. 지금 배워서, 왜 지금 문제 푸는 거,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마치 지금 승부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 육상 종목으로 말하면, 100m 달리기라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죠? 스타트부터 달라야 돼. 왜 100m 달리기 할 때는, 딱 숙이고요. 뒤에 이상한 블럭 있죠. 스타팅 블럭이라고 불러요. 발 딱 얹어가지고 박차는 거, 박차고 나가는 거. 출발부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0m니까 뭐 세계적인 스프린트들 같은 경우 10초 안에 승부가 나죠. 그러니까 막 죽을 똥 살 똥 뛰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 마라톤이라면 어때요? 마라톤 출발하는 거 봤어요? 수백 명이 앞에 안 나가 그냥 수백 명이 서가지고 출발한다니까? 왜 그래요? 승부가 지금 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목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달리는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100m 달리기라면 지금 막 옆집 팬네보다 바로 막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뛰어야지. 내가 인생이 달렸는데. 근데 마라톤이라면 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마라톤 같으면요. 저도 저학년 시절은 출발도 안 한 시기라 오히려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시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키우고 이게 마라토너들이 하는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그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진짜 마라톤에 출전했을 때 제대로 달릴 수 있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달리는 마라톤 코스는 1등 할 필요가 없는 코스예요. 자기 능력껏 자기가 부여받은 재능만큼 완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그죠? 진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 이걸 이제 잘 가려서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좋죠. 사실은 유아 시기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엄마들은 다 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불안한데,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동네마다 또 언니들도 있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가면 막 교원 언니들이 얼마나 활약을 하는지, 그 순진한 동생들 꼬셔가지고 막 교육받으러 가자하고 막, 여기가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막 교육받으면 뭐 0세부터 2세는 뭘 읽어야 되고 뭐 자연관찰 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급 막 주거든요. 가면 순진한 엄마들 막 겁나가지고 막 저래야 공부 잘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이 집집마다 이런 책 많이 사놨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 또래 한 아빠가 책을 냈어요. 최희수 씨라고. 들어봤어요? 푸르미 아빠라고 들어봤어요? 본명은 모르고 푸르미 아빠는 아는구나. 푸르미 아빠가 저보다 1살 어린데 푸르미는 우리 애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3학년이고 푸르미는 초등학교 2학년. 그때 책을 냈더라고 이 집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저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뭐 어린 서점 열심히 다니고 이럴 때니까 자녀교육 서적 제가 다 읽었다고 했죠. 그 책 나왔길래 이제 당연히 읽었겠죠.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을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 돈 절약해서 책을 많이 읽겠대. 책 사가서 읽겠대.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 지금 뭐 책 읽기가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된 거라. 그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엄마들한테 알린 1등 공헌자가 푸르미 아빠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푸르미닷컴 가보면 뭐 지금이 아니지 벌써 뭐 10년이 넘었는데 난리죠 난리. 여러분들 다 푸르미닷컴 들어가봤죠? 대부분 자녀교육 한다는 사람 지금 푸르미닷컴 모르는 사람 거의 없고요. 거기 들어가보면 막 열심히 전집 읽히자고 욱시욱시 하면서 막 종교처럼 막 하고 있어요. 문제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린 건 참 잘했지만 어떤 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르미 내는 그 자기 집에 오는 웅진 아저씨한테 계속 전집을 공급받았죠. 책 읽어보면 나오죠. 그 푸르미 엄마는 국가대표 탁구 선수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 책이 진짜 어떤 책인지 잘 모르고 이제 그냥 책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웅진책을 계속 받아서 읽혔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좀 도움도 되고 하겠지만 대부분은요 저렇게 집에 책 사재 놓고 이렇게 하면 질려서 못 읽어요. 재미도 없고
옹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한국 해밍웨이, 안데르센, 뭐 전집 브랜드들 있죠. 우리 동네 엄마들 보니까 내가 저 사진만 보여줘도요. 저서 저까지는 뭐 어디 있으나 뭐 저 다 알더라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엄마들이 애기 옷 살 때는 애가 금방 자라니까 한꺼번에 100번씩 안 사줘요. 몇 번씩 사가지고 돌려 입다가 또 자라면 또 바꾸고 하잖아요. 운동화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죠. 그 뒤늦게 자라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 육체보다 어쩌면 훨씬 더 예민한 아이의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책을 저렇게 겁도 없이 사주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아이의 성장에 맞게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저렇게 막 불안하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막 사놓고 이래요. 어떤 집은요, 진짜 한꺼번에 돈 어디서 나는지 몰라. 막 적금 깨고 이래가지고요. 한꺼번에 2천만원씩 사는 집도 봤다니까. 2천만원 개발 얼마 안 돼요. 애 방에 새벽면에 꽉 안 차. 딱 보니까 책 읽고 싶어. 이거 어떤 집 실제로 제가 촬영한 거라니까? 이게 책이 읽고 싶은 분위기예요? 아니면 질식사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강의를 할 때는 저거 빨리 중고나라 갖다 다 팔락했어. 저거 계속 쳐다보다 보면 본전 생각나거든, 본전. 근데 애는 안 읽거든요. 전화기 들어오면 더 안 읽죠. 그럼 열받거든. 그 또 뚜껑 열리기 쉽다니까. 그 대신 안 좋은 날. 아니면 뭐 시어머니 전화 받은 날. 이런 날 또 뚜껑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 갖다 팔락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잘 못 팔더라고. 진짜 저걸 한꺼번에 한 방에 판 아줌마 내 지금까지 1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딱 한 번 봤어. 그 아줌마 만촌동 사는 아줌마인데 진짜 자기 동네 전집 할인 매장에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우리 집에 와서 다 빼가세요 하면서 얼마 쳐줘도 상관없어요 하면서. 와, 그런 용기는 딱 한 번 봤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좀 미련이 남아가지고. 근데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못 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한꺼번에 다 내다 팔면 인테리어가 무너지거든. 이게 사실 인테리어 효과지 책이 아니고. 그리고 있잖아요. 저런 책들 보면 대부분이 또 안타깝게도 엄마들이 막 애들 책 읽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막 쫓아가서 질문하고 막 이러잖아. 그 질문 만들려고 하니까 또 골치 아프죠. 책 안 읽어보고 질문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집 출판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질문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책 뒤에다 2쪽씩 붙여놓죠. 3쪽씩. 그러니까 이게 책이 아니고 이제 문제집 된 거, 문제집. 슬픈 현실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런 책 읽다 보니까 애들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특히 전집들은 대부분 지식 중심이죠. 지식 중심. 어떤 언니들 따라서 어떤 대형 전집 출판사 교육받으러 가면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가면 우리 불안하고 안 그래도 순진하고 막 내 아쉬움이 큰데 우리 애는 잘 키우고 싶고 이러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 비자금을 꼬불쳐서라도 막 이거 사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젊은 엄마들도 잘 모른 채로 저렇게 도배를 해놓은 거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아니, 두세가 세계 문화 전집을 이거 저 봐요, 저. 이거 제가 뭐 지낸 거 아니에요. 실제 어디서 교육하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세계 명작을 이세가 읽는데, 세계 명작을. 세상에 어느 나라 세계 명작이 이세가 읽는 세계 명작을 만드는 출판사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이건 이제 청소년들이 읽을 책들을 어떻게 해요? 다이제스트. 그 맛 빼고요. 감동 빼고 줄거리 줄이고 이래가 막 앙상하게 뼈다귀만 남은 이런 걸로 세계 명작 전집을 만들고 엄마들 또 바쁘신 걸 고려해서 테이프까지 성우가 더빙해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엄마들 집안 청소하거나 설거지하면서 애는 뭐 누워서라도 뭐 들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스토리라도 머릿속에 우겨 넣는 거죠. 정말 이건 무슨 사람을 한 인간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닭 사육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양계장에 가보면 진짜 닭 그렇게 키워요. 24시간 불 켜놓고 있잖아요. 빨리 닭이 일생 동안 낳을 달걀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하대. 그러니까 막 불 켜놓고 음악 틀어놓으면요 닭도 잠도 안 자고 계속 알 낳는다니까. 그리고 빨리 폐기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면 안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녹음 틀어주고 이런 거. 그리고 머릿속에 자꾸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할 줄 아는 거라. 안 그래요. 유아기 때 특히
유아기 때 뭐 아무리 전집 많이 해도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크다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유아기 때 배운 것 같으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일주일만 읽으면 유아기 때 뭐 몇 년 읽은 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고요. 요즘은 또 시대가 변해가지고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치죠. 이제 백과사전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지식과 정보는 그죠? 웹상에 다 공개되어 있고요. 이 공개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가, 창의성 있게 만드는가,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책의 맛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그죠?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요, 책 맛을 아는 애들은 엄마 나 이거 슬퍼서 못 읽겠어. 마음이 짠해서 못 읽겠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책을 읽다가 슬퍼지니까 못 읽겠다는 거죠. 부담이 되니까 어린아이들 이렇죠. 이건 책의 맛을 안다는 뜻이에요. 가능하면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되고요. 어릴 때부터 그죠? 그림책,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이런 걸 가지고 책의 맛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 노래 들어봤어요? 우리가 아까 그 몬테소리 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서 에어컨 틀 수 있어요? 좀 저는 말하다 보니까 자꾸 더워져가지고 너무 더우면 제가 할 말을 잊어버리거든요. 강당이 너무 넓어서 이거 좀 틀어돌락할락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들이 많이 오면 좀 틀어돌락할 힘이 생기는데 아까 시작할 때 5분 와가지고 그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신체적 건강,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의 발달. 근데 이제 엄마들은 보통 젊은 엄마들은 이 인지 능력의 발달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전집 읽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자꾸 하고요. 또 이상한 거 이제 사교육 뭐 이런 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죠. 물론 그것도 참 필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서적인 안정. 그죠?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공부에 이제 우리 공부에서 다 아쉬움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입시 중심의 사회고 뭐 학벌 중심의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깊은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겪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공부 여기 이제 중심을 강조를 하게 되죠. 중심을 두게 되고 이러니까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가 아이들을 향한 마음 이걸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공부하다가 뭐 열받아가지고 막 고함 지르다가 갑자기 엄마 너를 사랑한대 이 버전 이게 안 되죠. 진짜 어렵다니까. 저도 해보니까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우리 하나뿐인데요. 이 하나뿐인 아들이 너무 진짜 소중했거든요. 얘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내가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첫 직업이 그 서문시장 뒷골목에
요 대성초등학교하고 서문시장 사이 골목 소방도로 있죠. 2차선 도로. 그리 쭉 올라가면 옛날에 그 위에 사보이국장이라고 있고 그 근처에 인쇄소가 좀 있었어요. 제 제일 첫 직업 인쇄소 사환이었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활자 구해오라 하면 구해오고 옛날에 저 중앙파출소인데 가면 활자 파는 도매상이 있어가지고 활자 구해오고요. 뭐 하여튼 뭐 이런 심부름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14살 때 첫 월급을 받았는데 9,000원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9,000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물론 제 첫 비정규직 첫 직업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 건데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해가지고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비산 초등학교 다닐 때 오후반 했거든요. 오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해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그걸 미천도 안 들거든요. 그냥 가면 얼음 창고에 가면 상자를 줘. 그러니까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돌아다니면 빈병 가지고 나오면 아이스케이크하고 빈병 바꾸는 거. 그거 비정규직 해가지고 첫날 수입이 4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4원이면 문방구에 가서 막 눈깔 사탕 이런 거 배 터지도록 사먹는 돈이었어요. 이게 이제 제 첫 비정규직 알바고 정식 직업은 14살 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가난해서 이제 중학교를 못 가는 바람에 인쇄소 사원으로 9,000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내가 배운지 이거 돈이 너무 크고 막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엄마가 다 할 텐데 우리 엄마 속에도 그거 취직했거든. 그거 다 할 텐데 내가 어릴 때 그 생각 못하고 2,000원을 꼽을 쳤잖아요. 자전거 핸들 딱 풀어가지고 자전거 핸들이 쇠파이프거든요. 거기에 플라스틱을 끼워 넣은 거죠. 손잡이를 빼고 거기다 2,000원 딱 집어넣고 딱 뚜껑 닫고 이렇게 7,000원을 가지고 첫 월급을 받으면 또 뭐 부모님 속옷을 사주는 게 뭐 전통이라네. 근데 서울시장 가가지고 속옷 가게 갔잖아요. 갔더니 주인 아줌마가 나를 아래위로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라. 14살 때. 그냥 거기를 갸우뚱하면서 속옷을 주더라고. 난 뭐 여자 속옷 이런 거 모르니까 주는 대로 받아갔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가 한 몇 년 후에 하는 말이 그때 네가 사온 속옷이 너무 작아서 버렸다 하더라고. 아니 그 속옷 가게 아줌마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몰라. 내가 뭐 비행청소인 줄 알았나 봐. 그래 내 여자친구 팬티 사러 온 줄 알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다 여기까지 갔노? 그래요. 아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어렵게 자랐으니까 정말 우리 아이를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고 이런데 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 마음이 표현이 안 되고 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죠. 가라앉아 있고 내가 일상 안에서 꺼내는 말은 했어 안 했어 이거죠. 지시, 명령, 확인 또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질책, 비난 이런 걸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라고. 이상하죠? 원래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뭐 저는 저대로 제 인생에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그걸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찌하든지 도움이 되고 싶고 이렇죠. 그걸 보니까 엄마도 보니까 자기 어릴 때 발레 못하는 엄마들은 딸 낳으면 꼭 발레 보내더라니까. 발레 보내가지고 또 가면 발레 원장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얘는 이상하게 다리가 잘 찢어지고 소질이 있네 여기 간다니까. 가면 또 그거 고쳐가지고 뭐 5, 6학년 때까지 계속 보내잖아. 피아노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표현을 잘 못하는 거라. 그죠? 근데 참 고맙게도 제가 해보니까 좋은 의식을 계속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책의 내용이 이상 우리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지만 일상에 파묻혀서 내가 하지 못하던 이야기.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를 키우면 자꾸 불안해. 앞을 모르니까. 내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야 어떤 길로 가야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 일단 공부라도 잘해야지 뭐.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돈이 많아야지. 전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공부는 양보할 수 없는 거라. 왜? 우리 아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뭘 해도 불안하고요. 혼란스럽고. 학습지를 하나 선택할 때도 여러분 머리 터질 거라 아마. 같은 국어 학습지를 해도 눈높이 국어를 해야 될지 싱크비 국어를 해야 될지 뭐. 정말 어렵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거기서 건데. 영어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요. 영어학원 또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다행스럽게 제가 좋은 어린이책을 일찍 만났다 했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계속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책들 중에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됐어요. 아니면 저 같은 이 포악한 아빠 밑에서 애 사이코 됐을 거라. 아마 정신병 걸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무서우니까. 그걸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발견했는데 또 쪼르륵 쫓아가 내한테 또 이야기해 주네? 그런 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상처되는데. 내 아이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우리 아빠 없이 내가 자랐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다 대놓고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일기를 그걸 내한테 또 고발을 하니 와 진짜 유명한 그림책 중에요.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 씨라고 우리나라 아주 중견 그림책 작가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꼭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이는 주인공 꼬마가 사사건건 엄마한테 혼나는 거라. 여자인데 하루는요 엄마가 목욕하래. 엄마 바쁘니까 혼자 들어가서 목욕하라 했어. 그래가지고 얘는 뭐 엄마 말 듣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지 혼자 목욕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 그래가 막 스스로 비누거품도 풀고 막 이래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뭐 조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온 목욕탕이 비누거품으로 떡칠돼 있고 막 지금 하여튼 엄마가 시켜가지고 너무 재밌게 목욕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가지고 목욕탕 문을 열고 떡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개판돼 있거든. 갑자기 엄마가 지가 목욕하라 해놓고는 지가 또 찌랄하는 거라. 뭐 목욕탕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놨다는 둥 막. 애가 오니까 영문도 모르고 자존감이 툭 낮아진 거예요. 좀 있으니까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줘요. 짜장면 맛있잖아. 애들 정말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얘는 뭐 우리 엄마 웬일이고 하면서 막 짜장면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근데 좀 있으니까 엄마 뛰어오디만은 또 온 방바닥에 퍼질렀다고 막 뭐라 해가 또 애 자존감 낮아지고 지가 시켜주고 지가 뭐라 하고 애는 하는 것마다 혼나는 거라. 이번에는 혼자 좀 놀으라 해가지고 이번에는 애가 결심을 하고 조신하게 놀 거라고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애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죠. 스케치북이 너무 좁은 거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넓은 벼락방에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렸더니 좀 이따 또 엄마 쫓아가지고 벽에 낙서했다고 또 막 그러니까 애가요 사사건건 엄마한테 혼나면서 자존감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이 최숙희 작가는 이걸 보고 애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보고 애 크기가 작아진다고 절묘하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묘사했죠.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제서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우리 딸 찾아서 다니는 거라. 온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막 우리 딸 못 봤냐고 울고 막 이런 거. 근데 애가 사실은요 엄마 치마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울다가 잠들어 있었어. 우리 애들 가끔 보면 막 울다 지쳐서 지 혼자 잠드는 애들 있죠. 그런 것처럼. 애가 막 울면서 잠들어 있는데 보니까 막 시끄러워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뛰댕기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보니까 아까 엄마가 내 막 미친년 늘뛰듯이 혼낼 때는 원수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없어져가지고 막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찾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엄마 끌안고 뭐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그죠? 막 소통 화해하는 이런 그림책 유명한 그림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런 그림책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바로 동일시되거든. 그렇죠? 나도 맨날 우리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런데 이 책의 주인공이 나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주인공이 동일시 될 때 책에 빠져드는 거라 몰입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송혜교하고 내가 동일시 되니까 뭐더라? 태양의 후예? 그렇게 인기 있다 하대. 제가 작년에 태양의 후예 할 때요. 진짜 어떤 희한한 데서 긴 카톡을 하나 받았어. 모르는 사람이라. 긴 문장.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수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목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태양의 후예 본방을 하는데 엄마들은 9시부터 예민하게 긴장해 있대. 그 본방 사수하려고.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절대로 일찍 들어가면 안 되고 저녁 먹고 딱 들어가서 거실에 얼쩡거리면 안 되고 안방에 딱 짱 박혀 있으라는 거라. 근데 특히 주의할 점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었어요. 자, 본방 10시부터 11시까지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거실로 뛰어나와가지고 얼쩡거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송중기, 잔영이 막 엄마들 머릿속에 어른거리는데 그거 꿈 깨도록 막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능지처참할 죄래. 이 엄마들이 송혜교하고 동일시된 거죠. 그러니까 연속극이 몰입해 들어가잖아요. 애들 책도 똑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다뤄야 재밌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뭐 맞는 이야기만 해봐요. 지겹죠? 보통 연수받아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간혹. 맞는 이야기 계속 하거든요. 맞긴 하지만 지겹다니까. 근데 제가 아예 잡은 이야기하고 하니까 잠 안 오죠. 이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다루면 재밌다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정신병 있죠. 충동 조절 장애. 근데 내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선생님도 그렇네?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애들도 똑같아요. 이 엄마가 화났다를 읽으면 일단 우리 내하고 똑같잖아. 엄마한테 맨날 화나고 사사건건 지적받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몰입해 들어가고요. 엄마한테 혼날 땐 나도 속상했다가 엄마하고 화해하고 울고 막 사랑해 하고 할 때 나도 위로를 받죠. 이 과정이 뭐예요?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전문적으로 자기 정화. 그죠? 실컷 울고 나면 왜 좀 웬만한 건 좀 이렇게 풀리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깨닫죠. 이걸 인사이트, 통찰,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꼬마가 이런 책을 읽었다고 쳐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읽었다고 들었다고 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책을 딱 듣고 나면 그걸 깨닫는다니까. 가장 먼저는 다 이래 사는 거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큰 위로예요. 내만 맨날 우리 엄마한테 혼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데 그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 이래 사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엄마가 혼낼 땐 무서워 죽을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네.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셨네. 이걸 아는 거죠. 이래야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라. 아니면 엄마는 무섭고 나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만 인식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 뭐 이제 가벼운 증상은 손톱 물어 뜯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눈 초점을 못 맞추는 거, 그 다음에 틱, 뭐 이런 많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다 정서적인 불안정에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자기 할 일도 잘해내요. 사랑이 공급되죠. 아까 노래에서 어른들은 몰라요 하면서 아이들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해 주세요거든. 사랑을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마음이 다 밑바닥에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일상에서는 이걸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특별히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중요한 거라. 우리가 잘 하기 어려운 것들을 좋은 내용의 어린이책을 우리가 아이하고 읽어주고 소통하면서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표현을 아이한테 할 수 있게 돼요. 저도 이게 정말 무뚝뚝하고 이게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게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로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이 충동 조절 장애 있는지도 모르고 소문이 나기를 제가 좋은 아빠로 소문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KBS 대구 총국에서 저를 불렀어요. 토요 아침마당에 좋은 아빠 패널로 출연하라고. 내가 1시간 동안 녹화했잖아. 원래 우리하고 같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쪽팔려서 못 나가겠대. 그래서 저만 나갔어요. 1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이제 녹화를 하고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저보고 그 아드님 녹화방송 보실 텐데 한마디 하시라 하더라고,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이 프로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사회자를 보는 게 아니고. 아이들들 보면 왜 카메라 보고 뭐 윙크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이 실화예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했다니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마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30몇 살에 돌아가셨다니까. 내 1학년 때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애보다 먼저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도 많이 읽어줬어요.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네가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가끔 있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보다 우리 아버지 38인가 이래 돌아가셨는데 39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은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주인공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 정화 치유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 읽기는 정서적 안정에 정말 유익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영역에서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당연히 학습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자라지만 그것과 함께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 수능 성적이에요. 벌써 한 7년 지났죠.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 했어요. 그죠? 쓸데없는 짓 가능하면 안 하고 책 많이 읽고요. 또 영어 수학을 아주 규칙적으로 저하고 함께 습관을 잡아서 했는데 성적표 받으면 오겠죠.
원점수도 안 나오고 뭐 평균 점수 하는 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엄마들 이럴 거예요. 100분위 점수만 나오고 이렇죠. 이 수능 성적표가요.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하는 성적표예요. 대구에서 한 10등? 별로 놀라질 않네. 물론 이제 아이에 따라서 우리 애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애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그죠? 뭐 저는 우리 아이분은 다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뭐 저는 아니 엄마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수능 성적표 보기 어려워요. 상위 0.05%. 별로 놀라지도 않고 뭐 괜히 가져왔네. 이거 지워야 되겠다. 저기 5월달에 하도 심심해가 5월 연휴예요. 5월 초에 연휴가 쭉 있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 방 뒤져가지고 아까 매달하고 4월달 강의는 이거 없었어요. 인증샷을 내가 4장인가 집어넣어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적으로 잘 자라는 것이 이런저런 호작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길게 보고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죠. 우리 아이는 영재교육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영재교육 1인자라고 꼽히는 조석희 박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나이 드셔서 은퇴하실지 모르지만 조석희 박사가 국회에다 청원을 했잖아요. 입법 청원을. 영재교육진흥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 법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영재들을 선발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4학년 이상은 60명씩 한 교육청당 60명씩 뽑아서 20명씩 한 학급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수업하죠. 그리고 거기 못 가는 애들은 또 학교 단위에서 영재 학급도 만들고 이래요. 올해는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중학교 때 남부교육청에 있는 중학교 2학년 15,000명 가운데 20명을 뽑는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안 신기해요? 아무 사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영재교육도 받고요. 자, 지금까지 이런저런 뭐 제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의 이야기도 하고 많이 한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딱 하나예요. 엄마들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조건. 책 읽기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엄마들이 인식하는 만큼 내 생활이 달라지죠. 머리로 아는 것하고 또 달라요. 머리로 아는 게 있고 가슴으로 아는 게 있고요. 경험으로 아는 게 있어요. 마지막은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아이디 여러 개 가족 단위로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디 하나당 일주일에 몇 권씩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아이들 다 만들어가지고 책을 많이 빌려오고요. 다 읽고 또 바꾸고 이걸 계속 하고요. 근데 머리로 많은 사람들은 생활에서는 막상 이게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여유가 필요해요. 이거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여유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많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뭐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갈 때까지 1시간 빌 때 이럴 때 책을 읽으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집중하기가 어렵죠. 게임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재미가 있지만 책 읽기는 시작하자마자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몰입해 들어가는데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스키핑 하게 돼요. 건성으로 읽기, 페이지 넘기기, 아니면 만화책 읽기, 학습 만화 같은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상적이라면 저녁 물린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애가 책 읽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책의 맛을 경험할 때까지는 저녁 물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저 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위에 빌려온 책 얹어 놓고 같이 읽고 보드게임도 하고 뭐 이런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해도 1학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1학년 그 과정에 보면 5를 수 모으기, 수 가르기 이런 거 있죠. 2 더하기 3으로 가르고 2 더하기 3을 모으면 5가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작업을 많은 엄마들이 수학 공부 시킬 때 자꾸 연필과 종이로 수학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지쳐요, 애들이. 근데 저녁을 물리고, 저녁상을 물리고 테이블 위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예를 들어서 할리갈리라는 걸 한다고 생각해요. 할리갈리 알아요? 안다고 치고 말합니다. 그 카드를 뒤집어서 똑같은 과일이 5개 나오면 먼저 종을 쳐서 카드를 다 뺏어가는 이런 게임 하면 이게 저절로 수 모으기, 수 나누기가 되죠. 예를 들면 수학을 이렇게 놀이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뭐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가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처음 가는 학교는 제가 항상 책 읽기에 대해서 말하고요. 두 번째 가면 수학 공부, 세 번째 가면 영어 공부.
사교육비 하나도 안 들이고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하게 하는 영어 공부법.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 했죠. 해외도 안 나왔어요. 물론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많이 여행을 다녔지만. 근데 수능 만점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세 번째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번째는 저학년의 경우에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한글 이제 안다고 책 읽으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다 알지만 영어 책 읽으라고 하면 부담 느끼죠. 그거하고 똑같죠. 버벅거리고. 책을 읽는다는 건요, 한글을 해독하는 게 아니고, 저자의 의도, 지금 이 장면의 의미, 배경, 분위기, 이런 것도 파악하고 띄어 읽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작업이에요. 한글 안다고 해서 초등 저학년이 책을 유창하게 읽기는 어렵죠. 물론 간혹 그런 애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엄마들이 책을 읽어줘야 하고요. 목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글밥 적은 책, 그림책 읽어준대요. 사치스럽게 글밥 많은 책 자꾸 찾으면 안 돼. 쉬운 책, 부담 없는 책, 이런 거 가지고 시작하고, 또 필요하면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요,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애가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느려 터졌을 때 애들이 답답해서 책을 뺏어가요. 엄마 이제 내가 읽을게 하면서. 이게 읽기 독립을 하는 시기예요. 억지로 밀어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읽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죠. 자연스럽게 애가 자라서, 우리 아이들은 늘 자라고 있죠. 생명은 자라거든요. 마네킹은 자라지 않죠. 근데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자라요. 그러니까 애가 읽기 능력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읽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잘한다는 걸 알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비교는 원래 차원이 같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 자꾸 비교하죠. 학년이 같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의 경험을 보니까 우리는 2월생이라서 그 전해 3월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했어요. 덩치도 제일 작고요. 철도 제일 없고, 반에 가면 항상 1학년 때 운동장에 깃발 들고 있고, 제일 앞에 서가지고. 운동회 하면 항상 꼴찌하고.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같은 학년인데도. 누나 같아. 그 이전에 3월생, 4월생들 보면 누님이야, 누님. 그죠? 학년이 같다고 단순 비교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옆집에 편내 아들하고 우리 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아이의 어제와 내 아이의 오늘을 비교하는 거라. 이게 진짜 지혜로운 비교죠. 내 아이의 어제와 내 아이의 오늘을 비교하면요, 항상 우리 애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어릴 때 4살 때는 슈퍼마켓 심부름 처음 보내보니까 그림책 이슬이 첫 심부름 보면 나오는데, 그것처럼 슈퍼마켓 30m 떨어진 슈퍼마켓 갔다 오는데 막 1시간 걸리더라고. 조심해가지고 막, 그죠? 근데 아이가 나중에 지나면 쑥 자라가지고 슈퍼마켓 가는 건 일도 아닌 게 되죠. 이렇게. 항상 우리는 아이의 어제와 우리 아이의 오늘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아이는 대견하죠.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이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어린이책이 필요하죠.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어릴 때, 유아기 때 전집을 저렇게 도배하고 했는데,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만 안다면 우리가 도서관을 잘 사용해서, 활용해서 좋은 어린이책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사교육비가 현저하게 절약할 수 있죠.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할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머니들을 설득하고 싶어서, 재작년에 우리 아이가 25대 이야기예요. 제가 일요일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애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8월달이었어요. 아빠, 왜 시험이 왜 이리 쉽노?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로스쿨 입문시험?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하면서. 애들이 시험 쉽다는 애들 보면요, 다 70점이라. 여러분들 저학년 때 기말고사 치고 오거든. 애들이 시험 쉽다 하잖아요. 나중에 발표 나는 거 보면 다 70점이라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난이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진짜 똑똑한 애들, 고학년들 보면요, 한 문제만 어려워도 어렵다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교과서 확인해보고 막 이러죠. 근데 시험치가 쉽다 하는 놈들한테 너무 기대했다가는 오히려 크게 실망하게 돼요. 우리 애가 로스쿨 입문시험 치고더니 시험 쉽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비웃었잖아요. 왜냐면 우리 애는 로스쿨에 관심도 없고
저는 어릴 때부터 판검사가 되라고 어른들이 하도 걔가 이과가 뭐 있어, 뭐 문과 가면 판검사잖아요. 근데 제가 경대법대 어떻게 금융고시에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응? 우리 형도 금융고시 해가지고 경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나중에 제가 경대법대 들어가니까 그때는 우리 엄마가 이제 섬유공장에 못 다니고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식당이 있거든요. 김밥 만들어 팔고 약밥 팔고 이런 데 있어요. 국수 팔고. 우리 엄마 거기서 주급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형과 제가 금융고시에서 경대법대하고 경대의대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우리 엄마가 막 2번이나 서문시장에 떠나가도록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제가 법대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형편이 너무 어려서 학교도 못 보내주고 이랬는데 어쨌든 금융고시가 그 당시에 경대법대는 좀 좋은 대학이었어요. 요즘은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에 비해서 밀려있지만 우리 엄마 너무 기뻐가지고 제 손을 잡고 시내 본영당 서점이라고 가가지고 본영당 서점 지금 망했어요. 대구에서 그때 2번째가 3번째 큰 서점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법시험 교재를 제가 다 사줬어요. 제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우리 엄마의 소원을 뿌리치고 그때 보니까 전두환이 독재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조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내 혼자 출세하려고 공부할 수는 없다. 아니 진짜 제가 싫어해요. 우리 엄마처럼 이 불행한 노동자가 이 땅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운동권에 투신했잖아요. 그래 맨날 뭐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거 하느라고요. 수배 받아서 도망 다니고 막. 우리 엄마 눈앞에서 제가 경찰에 체포돼 가는 것도 보여드려야 됐고 막 불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공부를 못 해봤잖아요. 사법시험 공부도 못 해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켰거든. 너는 서울법대 가서 사법시험 해라. 법률가가 되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명문법대를 다 없애버네. 그럼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영학과 갔어요. 로스쿨은 대학 졸업하고 가는 거죠. 근데 야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지 옛날 우리 애들처럼 명예나 권력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준비도 안 한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근데 비아냥거렸거든요. 얘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인증샷 보낸 거예요, 이거야. 성적표. 이 로스쿨 입문시험이 뭔지는 알죠?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 4학년들이, 그죠? 우리나라 로스쿨, 그러니까 법률가가 되는 코스로 사법시험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로스쿨 가는 법률가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해마다 2,000명을 뽑아요. 그 7,500에서 8,000명의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로스쿨을 준비하죠. 우리 아이가 시험 칠 때 7,500명이 쳤어요. 이 로스쿨 입문시험은 딱 2과목 쳐요, 2과목.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각각 35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이 골 때리는 게 교과서가 없어요. 벼락치기를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직업을 벼락치기로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만들 수가 없죠. 기출 문제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애는 이 언어 이해 과목에서 35문제 중에 34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이 난이도가 조절이 실패해가지고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도 상위 5%밖에 안 돼요.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는데, 보여요, 이거?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는데 상위 1.8%예요. 그러니까, 언어 이해는 변별력의 확보에 실패했고, 최상위권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리 논증을 가지고 주로 이제 변별하게 되는데, 이거 환산해봐요. 7,500명 중에 1% 같으면 75명이죠, 75명. 맞아요? 2% 같으면 150명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한 150등 정도 했다는 뜻이거든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세대 고려대가 120명씩이고. 로스쿨 가려면 얼마든지 괜찮은 로스쿨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이걸 보내오면서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빠, 그전까지는 지가 잘나서 공부 잘한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늘 수능에서 모의고사 같은 100점 맞으니까 다 수학 천재락하고 이랬어요. 제가 잘 키워서 그렇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지가 잘난 줄 안다니까? 근데 이 시험을 딱 쳐보더니, 왜냐하면 이 시험은요, 우리 아이 25때 쳤어요. 근데 우리 아이 책을 읽은 건 중3 때까지예요.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했죠, 입시. 그 책 읽을 시간이 없었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1년은 신입생이니까 놀았고, 또 놀다가 군대 갔고요. 2년 군대 갔다 왔어요. 또 제대하고 전역하고 나서는 교환학생 1년 해외 나갔다 오고요. 그래 또 국내 들어오니까 25이 된 거라. 그러니까 고1 이후로는 지도 책을 못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자신이 없는 거라, 사실은.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가 이때 하는 말이 카톡으로,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 따라 그 끌려가는 일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카는. 애가 어린 시절 끌려다닐 때는요, 막 미치려고 했거든. 그냥 막 지랄하면 제가 할 수 없이 그 서부정역 옆에 가면 롯데리아라고 있었어요. 그 롯데리아 가가지고 감자칩 쏘고요. 애 비 맞춰가지고 어린 서점 데리고 가고 이랬거든. 그 제가 다녔다는 어린 서점이 그 서부정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송현동 있었는데. 그렇게 막 억지로 지도 끌려가 다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책 맛을 알고 지가 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근데 막상, 그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25세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처음으로 했다니까. 이것도 제가 이번에 5월 이후로 처음 이 사진을 찍어 넣었어요. 작년까지 이거 아무도 못 봤다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 책 읽기는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두 문제 더 맞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속물적으로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책 읽기는, 어린 시절 책 읽기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녀 교육이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영재교육보다도 좋은 어린 책 읽기가 더 좋은 영재교육이고요. 어떤 선행학습보다 더 좋은 선행학습이기도 하고. 또 돈도 안 들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엄마들은 꼭 돈 드는 걸 좋아하더라. 남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학원을 좋은 학원이라 하대. 맞죠?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무료 상담을 했거든요. 학부 상담. 스승부 있는 엄마들 자꾸 저보고 돈을 받으래요. 돈을 받아야 자기들이 좋은데 상담받으러 간다는 체면이 서는 거라. 그러니까 부산에 뭐 어디 50만씩 주고 하고 서울에 대치동에 70만원씩 한 시간에 막 이런 민성원 뭐 이런 데 가면 70만원, 80만원 하거든요. 한 시간 상담하는데. 그 서울까지 올라가. 가면 별거 없는데. 그 저는 돈을 안 받으니까 미안해서는 못 오겠고 자기들 체면이 안 쓴다 하네. 희한한 논리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 도서관에서 어떻게 좋은 어린 책을 가려서 빌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자, 지금부터 엄마들 이제 뭐 사진을 찍으실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연구소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요 강의 제 안을 PPT를 그대로 파일로 올려놨어요. 어머니들 내려받으시면 천천히 이렇게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도서관에서 좋은 어린 책을 이제 빌리거나, 그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방법이 4가지 정도 있어요. 4가지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가지 단서를 이제 찾으시라고 인터파크가, 인터넷 서점 중에 매출 1위거든요. 인터파크가 자기들의 통계를 전산화 시킨 지 15년 지났어요. 15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 10을 이렇게 자기들이 발표를 해가지고 네이버 뉴스에 났는데, 여기 보시면 만화책 없죠? 전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어린 책을 딱 10권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크게 4가지요. 하나는 많이 팔린 책을 따라다니면 돼요.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은 내가 잘 몰라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평가한 거죠. 그걸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특히 제가 저학년 때는 글밥 많은 책 찾지 말고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했어요. 요즘 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물론 자연스럽게 독서 능력이 자라서 글밥 있는 책을 읽으면 참 좋지만 저학년 때는 그것까지 기대 안 해도 돼요. 좋은 그림책만 해도 글밥도 많은 그림책도 많고요. 초등학생용 그림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잘 가려서 빌려주면 제일 좋은데 부담도 없고 애들은 부담 없이 애게 이거 이렇게 생각돼야 읽거든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은 왜 하루 종일 질질질 끄는 줄 알아요? 학습지 하면? 부담이 되거든. 근데 양을 확 줄여줘봐요. 그럼 애게하고 한다니까.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한 2달은요 양을 확 줄여봐. 그럼 애게 하면서 한다니까 하루 한 페이지만 이렇게 봐요. 그럼 진짜 애게하고 하거든요. 한 2달쯤 지나서 지도 미안하거든. 그때 살짝 한 페이지 추가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라. 빨리 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게 빨리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질질질 끌고 놀고 와서 하면 안 돼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라.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이 없는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많이 제공해봐요. 그러면 애게 하면서 그림 구경하면서 쉽게 읽어내죠. 자, 그림책을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림책을 쉽게 빌리는 방법은요. 유명한 상을 받은 그림책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눈이 좀 떠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작가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1번은 권영쌤이죠. 강아지똥의 권영쌤이 낸 그림책은 강아지똥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권영쌤은 뭐 다시 이런 분이 태어날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분인데 그러니까 권영쌤의 작품은 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앤서니 브라운은 뭐 유명하죠. 원화전도 요즘 많이 하고 한국에서. 이러니까. 세 번째는 황선미라는 분은 저학년 읽기는 좀 그렇고 중학년, 고학년이 읽을 좋은 책을 많이 내는 분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로알드 달도 중학년, 고학년용 책인데 저 뭐 영국에서 나온 유명한 동화책들인데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 애는요. 어릴 때 로알드 달의 모든 작품을 다 읽고요. 심지어 로알드 달의 자서전도 읽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로알드 달의 작품들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전부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여름에 우리 애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가 대구 내려가면 우리 가족이 영화 보러 가자. 하면서. 무슨 영화? 아빠는 너와밖에 안 좋아하는데 하니까. 이거는 가족 영화인데 하면서.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마이 리들 자이언트라고. 작년 여름에 개봉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시공주니에서 나온 로알드 달의 동화책 내 친구 꼬마 거인의 원작. 우리가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찰리와 초콜릿 저거 애들 정말 좋아한다니까. 환상적이죠. 그 다음에 최인선 하면 내 작품 책인데는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저 책 읽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어릴 때 내 같아가지고. 저 영대가 엄마 돌아가시고 서울로 전학 와가지고 돌봐주는 사람 없이 깨지지하게 지내면서 학급에서 왕따 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비산동에 살던 생각 나가지고 아빠 없이 막 친척집에 돌아다니는 생각도 나고 서울로 전학 갔던 충격도 생각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우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금희, 고종호 뭐 전부 유명한 분들이죠. 이제 눈을 뜨면 이렇게 작가를 따라가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네 번째 방법인데 뭔가 하면 출판사를 추적하는 거죠. 저거는 지금 출판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강아지똥을 만든 출판사는 길버드 어린이죠. 돼지책은 어디서 만들었더라? 잘 모르겠고. 마당을 나온 암탉은 사계질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시공주니어에서 만들었어요. 내짝공치 형대는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유진과 유진은 푸른 책들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대교에서 만들었어요. 달림안녕은 한림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지각대장조는 비룡소에서 만들었어요. 구름빵은 전집으로 나왔었죠, 원래. 한술수북이라는 전집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단행본으로 나오죠. 자, 이걸 이제, 그림책은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게 제일 쉽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은 그림책. 이 두 권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이에요. 언니들 집에 놀러 가보고 이런 그림책이 있으면 이 언니 책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언니 따라다니면 돼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고학년용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에요. 샬롯의 거미줄, 삐삐롱 스타킹. 시리즈물 중에는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겠죠. 단행본 중에는 4천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샬롯의 거미줄. 이 고학년용 책이라서 뭐 저학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고학년용이에요. 자, 그림책 수상작 따라가기가 쉽다고 해서 지금 혹시 이제 책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알라딘 같은 데 가서 왼쪽 메뉴에 보면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코상이 있어요. 칼데코 수상작 딱 누르면 180권이 쫙 떠요. 칼데코상을 받은 책 180권 정도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들어와 있어요. 이건 한 권 한 권이 빼놓을 수 없는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죠. 이런 책의 맛을 본 아이들은요. 전집에 손을 안 대요. 진짜 자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래가지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이래가지고 자, 이 칼데코스는요, 미국에서 출간되는 상, 그림책의 대상을 주는 상이거든요. 자, 영국을 대상으로 한 상이 게이트 그린웨이 상이라고 있어요. 칼데코가 거의 성격이 똑같은 상이죠. 자, 이제, 뭐, 그 밖에도 많은 상들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그죠? 도서관에 가서 이 칼데코 이렇게 검색해서 빌려도 되고요.
여기 학교 도서관에 사서 있어요. 사서 쌤 있어요. 그러면 좀 검색을 부탁해서 빌려도 되고요. 세 번째는 작가 따라가기라고 했어요. 권영생님의 책들은 전부 주옥 같죠. 지금 돌아가신 지 벌써 8년 됐는데, 안동에 가면요,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권영생 동화나라라고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거기 가면 권영생 쌤 일대기,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마당에 보면요, 강아지똥, 엄마 까투리, 몽실 언니 이런 조형물도 있고요. 애들하고 한번 놀러 가보세요. 권영생의 일대기도 있고, 권영생의 작품도 소개하고 있고, 소풍 가기 좋은 곳이죠. 이게 안 넘어갔구나. 권영생은 좀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라면, 백희나는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뭐 급 떠올라가지고, 이분이 내는 책마다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엄마들도 좋아하고 그랬죠. 이게 전부 초대박 베스트셀러들이죠. 최숙희 씨도 그림책으로는 아주 알아주는 분이고요. 그리고 외국 작가들 많죠. 다 생략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 검색하시면 이 자료를 그대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책읽기 강의 말고 수학공부법이나 엄마표 영어공부법 강의가 궁금하시면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어요.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한 강의들. 자, 마지막 방법이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출판사를 보고 책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주면, 물론 그게 다, 모든 책이 다 아이들에게 딱 맞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저학년 때 저학년 책을 가장 잘 내는 출판사는 비룡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이책 브랜드 파워 랭킹 1위라고 할 수 있죠. 비룡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판 기업으로는 아주 대기업인 민음사라고 있는데, 그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그래서 돈 많아가지고 광주에다 대형 어린이 서점을 냈어요. 어린이 전문 서점을. 대구에도 하나 내면 좋을 텐데. 옛날에는 대구에도 어린이 서점이 너댓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문 닫고 이제. 제가 13년 동안 강의하던 어린이 서점도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들께 매주 금요일마다 하던 어린 서점에서 무료 강의를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비룡소 가면, 학교 도서관에 가면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저학년 문고도 있고요. 그림책도 엄청 많이 있고 이러니까 비룡소의 책들, 이게 배터리가 다 되는 겁니까? 너무 자, 비룡소하고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가 시공주니어죠. 시공주니어하고 비룡소가 거의 뭐 칼데코상의 대부분을 번역해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출판사의 공통점이 돈이 많으니까 그 원고료를 저작권을 사와가지고 또 비싼 번역가를 붙여서 번역을 잘 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입니다. 시공주니어에서 난 그림책도 진짜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저학년 문고, 고학년 문고도 많고요. 그리고 길버드니도 빼놓을 수 없죠. 아까 강아지똥이 길버드에서 나왔는데,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림책 가운데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책은 국산이죠, 국산.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까지 9권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세계적인 뭐 칼데콧 받은 그림책에 비하면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좋아해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기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원래 길버드니에서 편집 주관을 하시던 고대영 선생이 자기 아이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작가가 제안하기로, 그럼 네가 직접 해라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림은 못 그리거든. 그래서 스토리를 쓰고 그림은 다른 작가를 붙여서. 근데 얘들이 벌써 지원이 병관이가 자라가지고, 지원이는 누나거든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했고요.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대요. 지난달에 대구 내려왔다 갔어요. 강의하러. 이 그림책을 만드시는 과정, 이걸 저기 만천동에 가면 어린이 서점 딱 하나 살아남은 게 있는데, 조그만 서점. 거기 와서 강의를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길버드린에도 좋은 책 많이 나오거든요. 한 권이 참 주옥 같은 책들인데,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가 사실 창비인데요. 창비는 이제 고학년 문고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막 전집이 판을 치는 이 어려운 조건에서 창비 아동문고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1년에 몇 권씩 발간해가지고 지금 300권이 넘게 창비 아동문고라고 고학년 문고가 나와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저학년 문고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림책도 내고요. 엄마 사용법 이런 책은 저학년 문고예요. 일부러 비싼 돈을 주고 원고를 모으는 대회를 해요. 창비 어린이책 원고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상 받은 책이 저 엄마 사용법 이런 책인데, 이 해마다 했으니까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창비, 사계절 이런 출판사들은 그죠? 좋은 그림책을 잘 내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 두 권을 제가 권하고 싶었어요. 책 읽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저도 이런 책들 읽으면서 설득당한 거죠. 저를 설득한 책 중에 한 권이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유명한 책이고요. 정말 자극적인 책이에요. 읽다 보면 짜증도 나. 여자가 너무 까다롭게 막 해사가지고 좋은 책, 나쁜 책 막 구분하고 이래가 열도 받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열 받았다는 말은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어린이책 읽기에 시각 교정을 해주는 아주 유익한 책이고요. 그 옆에 있는 소설처럼은 문고판이라서 읽기 쉬워요. 조그만 책인데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냑이라고 어린이책 까모 시리즈를 낸 유명한 분인데, 저분이 이제 자기 어릴 때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 읽기를 인도할지, 책 읽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지침서죠. 이 두 권 정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좀 넘어가자.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제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다 촬영돼서 올라가 있어요. mp3로도 올라가 있고요. 엄마표 용어에 대한 이런저런 DVD 목록, 좋은 어린이책 목록 이런 것도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필요하시면 들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받은 거죠. 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 유복하게 잘 컸는데, 이게 제가 이제 우연하게 어린이서점을 만난 것, 그리고 잠수내를 만난 것, 이런 것 때문에 이 총구석에 사는 저도 서울의 대치동에서 일어나는 최신의 교육 트렌드를 그대로 알고 아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전부 이제 제 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다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받은 것을 제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또 값없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저는 13년 동안 무료 강의를 해왔어요. 매주 한 번씩,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하고 자녀교육 강의를 해요.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한 학기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영어 공부. 이번 학기는 지금 책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엄마들한테 그림책 하나를, 주옥 같은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거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는 거죠. 제 꿈이 원래 뭐였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자라가지고 저는 꼭 크면 내가 야학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러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잖아요. 그때 제 검정고시를 도왔던 사람들이 저 효목동에 가면 옛날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국군의무사령부, 국군통합병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은 메트로팔레스가 들어있었어요. 거기 사병들이 나와서 저한테 검정고시 공부를 가르치고 이랬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혹시 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대학에 간다면 내가 야학교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대학을 가보니까 내가 야학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 이런 거 아니라고 야학교사가 되는 길을 놓쳤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제가 운동권에서 물러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근데 그 마음은 똑같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돕고 싶어서 제가 사실 저 카페도 제가 개설한 게 아니고 제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가 개설한 거죠. 그리고 제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들이 저를 돕겠다고 나타나서 카메라를 사와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제 강의를 혼자 듣기 아깝다고. 그래서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카페도 올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돕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시다가 길이 막히거나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거든 언제든지 우리 연구소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뭐 저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하면 제가 기꺼이 제가 받은 만큼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귀한 시간에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6학년 졸업식 날 이 학교 운동장을 빠져나가던 날을 잊지 못하거든요.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느라고 꽃다발도 하나 못 사고요. 앨범도 못 사고 졸업장 담은 통도 못 사고 그냥 졸업장 한 장 들고 덜렁덜렁 걸어 나가던 그때 걸어 나갔을 때는 오늘 다시 여기 들어왔어요. 다행히 제 인생이 너무 복되게 그죠?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하고도 행복하게. 옛날에는 아빠 무서워가지고 막 이랬지만요. 지금은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요. 조언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요. 20대 청년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웠거든요. 전에는 제가 제 형편이나 처지가 환경이나 조건이 나아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일단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제가 제 스승을 만나서 배운 게 있어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고 당가세방에 살았으니까 내 집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랬거든요. 아니었어요. 환경은 점점 좋아졌지만 그러나 행복은 여전히 멀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이하고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고요. 와이프하고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사는 소중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고 거기서 엉뚱한 걸 표현하면 절망이 발생해요. 미움이 발생하고 뭐 이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너무 설렜어요, 사실은. 근데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제가 다닐 때 14학급이 있었는데 이제 3학급밖에 없고 또 엄마들 다 돈 벌러 나가셔야 되고 뭐. 근데 정말 저는 하여튼 행복하게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볼 때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남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할 수는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아이 키우는 일은 행복해요. 동네 언니들이 뭐 도 닦는 일이라고 말하죠. 그건 속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겠어요. 저는 해보니까 저는 이기적이거든요. B형이거든. 내밖에 몰라요. B형 특징 알죠? O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아요. 이런 이기적인 제가 부모 형제도 이용해 처먹는 제가 어떻게 아이를 향해서는 이 한량없는 하나님 마음 같은 것이 내게 흘러나오는지 놀라웠어요. 진짜 놀라운 게 우리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이가 추운 겨울날 아빠 운전해가지고 엄마 출근시키는데 손실이라고 문방구에서 손난로 500원짜리 사서 저한테 선물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애가 아빠를 향해서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주관적으로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난로를 받고 애 앞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아빠 그래 줬나 하면서 그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했다니까. 아빠는 오늘 네가 아빠한테 이 손난로를 500원짜리 손난로를 선물한 것을 아빠는 평생 잊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네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오늘 네가 아빠한테 한 이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살겠다 이렇게 말했어. 이 부모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후로 뭐 많은 일들이 안 있었겠어요. 속상하게 한 일도 있을 테고 있지만 저는 속상한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물을 던지면 고기만 그물이 잡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쓰레기, 낚시 도구, 깨진 깡통, 불가사리 이런 것도 막 잡혀 올라와요. 근데 목표가 뭐였어요? 고기를 잡는 거였잖아요. 그럼 고기만 통에 옮겨 담고 잡동사니는 털어버리고 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속상한 일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건 어때요? 목표가 아니었어요. 털어버리면 돼. 잊어버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행복했던 것만 내 기억의 창고에 저장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요. 야, 나 참 행복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저도 아이하고 많이 찌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건 목표가 아니었거든. 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지 않았던 속상한 것도 다 그물 털듯이 털어버리고 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행복한 걸 기도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는 27 청년이 돼가지고 원래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요. 3월 달에 해외 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지금 해외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얼굴도 잘 못 봐요. 지금 7월 달에 한번 들어온다고 지금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7월 17일이 뭐 노는 날이 국경일이래. 우리는 제헌절이죠, 제헌절. 뭐 휴일이 아닌데 월요일인데. 그래가지고 토, 일, 월 해가지고 한국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벌써 가슴이 뛰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잖아요. 이게 늘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커가지고 나중에 시집장가 가버리면요. 찌지고 볶고도 못해. 밤늦게 뭐 라면 끓여달라고 하고 이거 못해요. 그죠? 내 소중한 시간을 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죠. 우리 애가 대학교 다닐 때 그죠? 가끔 내려오면 새벽 1시에 엄마 보고 라면 끓여달라고 해. 그럼 엄마가 막 짜증을 내거든. 그때 제가 말했어요. 제 스승에서 배운 대로, 스승님한테 배운 대로. 우리 아이가 그냥 있으면 우리 뭐 잠이나 자고 뭐 연속극이나 보다가 그냥 버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소중한 시간을, 그죠?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 말을 알아듣고 기꺼이 라면을 끓이더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늘 가까이 있고 찌고 볶고도 할 수 있고 뭐 열받을 때는 잡아도 돼요. 근데 그걸 저장하지는 말라고. 행복한 것만 저장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